지금 태국 국경선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캄보디아군 로켓이 민간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가 확전을 우려하며 숨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세계 문화유산 바로 옆 15m 지점에 탄약고를 박아 넣었습니다. 때리면 문화재 파괴국, 안 때리면 민간인 계속 죽는 완벽한 인질극이었죠. 미국제 무기로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군사평가관이 비웃으며 거부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제였습니다. 하지만 17초 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문화유산은 먼지 하나 없이 그대로였고 탄약고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훈련기가 전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명중률 98.1은 외교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4시 47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 전역에 붉은 경보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국 공군 합동작전본부 안에 서 있었죠. 유럽 출신 군사평가관 알렉산더 비르너,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전쟁 감시 임무로 왔지 전쟁의 향방을 직접 결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전실 안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마다 빨간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고 그 점 하나하나가 폭발을 의미했습니다. 통신망에선 비명 섞인 보고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민간인 거주지역 타격, 사상자 발생, 건물 붕괴. 단어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이 국경 마을 여러 곳을 동시에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명백한 테러 행위였죠. 저는 위성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타는 가옥들, 도로를 뒤덮은 잔해들, 그리고 그 사이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고 SNS엔 벌써 태국의 방공 실패를 담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댓글들은 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죠.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능하다는 악플들이 넘쳐났습니다. 외교 채널에선 각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전만은 막아달라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들이었죠. 미국 대사관, UN 대표부, 아세안 사무국, 심지어 중국 측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확대되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위험하다고요. 작전실 한쪽에선 외교관들이 헤드셋을 끼고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곧 대응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작전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고 어떤 이들은 손을 떨고 있었죠. 경험 많은 참모들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만약 태국이 과잉 대응하면, 만약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지면, 만약 국제사회의 개입이 늦어지면 모든 가능성이 암울했습니다. 제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을 뿐 정신이 맑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태국 공군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름 깊은 얼굴의 장군이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휴전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의 눈빛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한 발의 오차가 외교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태국이 민간 시설을 오폭한다면, 만약 과도한 화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사회는 태국을 비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휴전은 물 건너가고 전쟁은 장기화될 겁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더 죽을 수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납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태국 공군이 보유한 각종 무기들이 정렬돼 있었죠. 미국제 제2담 정밀 유도 폭탄, 프랑스제 공대지 미사일, 이스라엘제 유도 로켓. 모두 검증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경납고 한쪽을 둘러보다가 낯선 무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동체에 한글 표기가 선명했죠. 저는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제 무기였습니다. 제 머릿속엔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제라니, 이런 중재 국면에서 실험을 한다는 건가? 제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빠르긴 하지만 검증이 부족한 나라였으니까요. 물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인정합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잘 만들죠. 하지만 전쟁 무기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오차가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분야죠. 그런 분야에서 신흥국 무기를 믿는다는 건 제겐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검은 무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뭘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순간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편견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검은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제 인생관까지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빠르긴 하지만 거친 제조국, 조립은 잘해도 전쟁을 끝낼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했죠. 우리는 종종 회의실에서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남의 기술 베껴서 빨리 만드는 나라, 품질보단 속도에 목숨 거는 나라라고요. 물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인정합니다. 삼성 스마트폰도 쓰고 현대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 무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편견엔 제 개인적인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몇 년 전 중동 분쟁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상부에서 저가형 정밀무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신흥국에서 만든 무기였는데 서류상 성능은 완벽했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5m 이내, 명중률 95% 이상, 모든 수치가 기준을 통과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성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녁, 타격 목표는 테러 조직의 무기고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건물이었죠. 주변엔 민간 시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 작은 학교가 있었던 겁니다. 폭탄이 투하됐고 섬광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폭발 지점이 이상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200m나 벗어난 곳이었죠. 정확히 그 학교 인근이었습니다. 어린이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민간인 교사 3명도 함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이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언론은 연합군을 비난했고 유엔에선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저는 청문회에 불려가 몇 시간이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했느냐? 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느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커리어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검증되지 않은 신흥국 무기를 절대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무기 선택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냈죠. 미국제, 유럽제, 검증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손에 피가 묻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공군 참모가 이번 작전엔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의 비웃다시피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죠.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전쟁이라고 한 발의 오차가 UN 안보리로 직행한다고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 목소리엔 분노까지 섞여 있었죠. 이건 도박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동에서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학교, 울부짖는 부모들, 그리고 제 손을 떠난 어린 생명들. 절대 그 일을 반복할 순 없었습니다. 태국 측 참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제를 쓰는 겁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제 안에 박혔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해보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제가 배운 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였죠. 세계가 지켜보는 15m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격 목표가 변경됐죠.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인근 불과 15m 지점에 대규모 탄약 보급소를 구축해놨습니다. 사진 속엔 선명하게 보였죠. 천년 역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로 옆에 수백 톤의 탄약과 로켓이 쌓여있는 모습이요. 이건 군사시설이 아니라 외교적 함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때리면 문화유산 파괴국이 되고 안 때리면 민간인이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완벽한 인질극이었죠. 국제사회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고 각국 언론이 사원 보호를 촉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SNS 타임라인은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사진으로 도배됐고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태국이 이 사원에 손상이라도 입힌다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겁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외교적 인질극이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모두가 침통한 표정이었죠.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제 제2담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2담의 원형 공산 오차는 평균 13m입니다. 최악의 경우 20m까지 벗어날 수 있죠. 15m 거리에서 사용하기엔 완전한 도박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원을 직격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태국은 끝장입니다. 한 참모가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은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것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약고 주변엔 대공포와 기관총 진지가 빼곡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접근하기도 전에 전멸할 겁니다. 게다가 시간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 탄약고를 거점 삼아 계속해서 로켓을 쏘고 있었죠. 매시간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습 밖에는요. 태국 지휘관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느냐고요. 그의 눈빛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으론 온갖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소형 유도탄, 오차 범위가 여전히 위험합니다. 순항 미사일, 파괴력이 너무 커서 사원까지 피해를 줄 겁니다. 무유도 폭탄,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도 확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마엔 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태국 공군 무장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제 KGB는 원형 공산 오차가 3m입니다. 최악의 데이터도 5m 이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 위 숫자일 뿐이라고 실전은 다르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서류상 완벽했던 무기가 200m나 벗어났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는요. 무장 장교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실사격 데이터였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 결과가 그래프로 표시돼 있었죠. 놀랍게도 모든 오차가 4m 이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실험실 환경과 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람, 습도, 온도, 목표물의 움직임,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그 모든 걸 통제할 순 없습니다.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실전으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요. 그 질문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군사평가관으로서 늘 신중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기가 발동했죠. 작전실 안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봤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다음 말 한마디가 수백 명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습니다. 천년 문화유산의 운명도 제 손에 달려 있었죠. 이 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했죠. 태국 기지에 파견된 한국기술 책임자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군복도 아닌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죠. 화려하지 않았고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확신에 찬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중앙 테이블로 다가와 태블릿 하나를 펼쳤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설명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죠. 대신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사격 로그, 위성 오차 보정 기록, 환경 변수 분석, 바람 영향 시뮬레이션, 온도별 탄도 변화 그래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하게 의심하는 눈으로요.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일관되게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온도 테스트, 초속. 20m까지 바람 테스트, 고도 5000m에서 1만 m까지 투하 테스트. 어떤 조건에서도 원형 공산 오차는 5m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3m 이내였죠. 저는 데이터를 넘기면서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실험실 환경은 실전과 다릅니다. 통제된 환경과 전장의 혼돈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하지만 김도윤이 보여준 건 실험실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이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한 결과들이었죠. 중동 지역 대테러 작전, 동남아시아 해적 소탕 작전, 아프리카 분쟁 지역 정밀 타격. 모든 작전에서 민간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명중률은 97%를 상회했죠.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죠. 김도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 무기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겁니다. 라고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전쟁터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하는 기술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개발자들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파괴력을, 사거리를, 명중률을 강조하죠. 하지만 김도윤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아니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만들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맞춰야 할 것만 맞추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오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차가 곧 사람의 생명이니까요. 그의 말투엔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무기 하나하나에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제 안의 편견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중동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무기 개발자는 책임이란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 강조했죠. 하지만 김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 너머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뒤에 있는 생명들을요. 저는 그의 눈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m 거리에서 정말 가능하냐고요.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탄약고를 파괴할 수 있냐고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죠.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태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제 KGB로 간다고요. 작전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더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휴전은 끝이다라고요.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조종사들이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장 장교들이 KGB 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지만 제겐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납고에서 폭탄이 운반되는 모습, 전투기 날개 아래 장착되는 순간 조종사가 콕핏에 오르는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김도윤은 조용히 작전실 구석에 서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뭘 믿고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고 의심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는 상황이었죠. 투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실 안 모든 통신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목표 지점 상공 진입, 고도 8,000m, 속도 안정, 투하 준비 완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고 폭탄 투하 버튼이 눌렸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검은 물체가 전투기에서 분리되는 게 보였습니다. KGB 폭탄이 활강하기 시작했죠. 작전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지만 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죠.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낙하하는 모습, 그 주변의 사원, 그리고 목표인 탄약고가 모두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7초, 폭탄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딱 17초가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죠.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원이 파괴된다면, 만약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중동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학교, 죽은 아이들, 울부짖는 부모들. 제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폭탄이 점점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폭탄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죠.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보정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작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15초, 16초, 17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섬광이 터졌습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고 폭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에 쌓여있던 로켓과 포탄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폭발은 계속됐습니다. 2초, 3초, 5초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안 모두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폭발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고 연기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연기를 몰아내고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화면을 좌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원 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천년된 돌기둥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조각상도 모두 완벽하게 온전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았죠. 15m 거리에서 수백 톤의 탄약이 폭발했는데도 말입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줌인했습니다. 사원 벽면을 자세히 비췄죠. 균열도 파편 자국도 그 어떤 손상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작전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요. 화면 속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5m 거리에서 완벽한 정밀 타격이 이뤄진 겁니다. 저는 김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걸,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였다는 걸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신흥국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제 오만함이 창피했죠.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건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다만 제가 믿지 않았을 뿐이죠. 작전실 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박수가 터져나왔죠. 지휘관이 김도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전쟁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SNS엔 다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 문화유산 피해 없이 정밀 타격 성공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사원의 온전한 모습과 파괴된 탄약고가 대비되는 사진들이 순식간에 수만 건 공유됐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의 성공, 천년 문화유산의 보호, 민간인 피해 제로.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그 순간부터 전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략이 무너졌고 국제 여론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겁니다. 그날 이후 태국 공군의 작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정밀 타격 임무에 한국제 무기만 사용하기 시작했죠. 지휘부의 신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조종사들조차 이제는 한국제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신뢰는 결과로 증명됐고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전 보고서를 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계속 쌓여갔죠. 탄약고 17곳이 무력화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보급선이 끊긴 겁니다. 로켓포 진지 23곳이 파괴됐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 멈췄죠. 지휘소 9곳이 제거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민간인 오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완벽한 제로였죠. 이건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명중률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97%에서 시작해 97.8%, 98.1%까지 상승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숫자들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각각의 퍼센트 뒤엔 살아남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가옥들, 보호받은 문화유산들, 지켜진 학교와 병원들. 숫자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 캄보디아군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이 연속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자폭하는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먹통이 돼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일도 잦았죠. 통신 시스템은 수시로 마비됐고 암호화 장비는 해킹당했습니다.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부대 간 협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양측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한쪽은 98.1% 명중률의 민간 피해 제로, 다른 한쪽은 60%도 안 되는 명중률의 오작동 속출. 이건 더 이상 군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요. 협상 테이블 위에 압박 수치가 됐습니다. 외교관들이 이 숫자들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UN 대표부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양자 협상 테이블에서,
이 숫자들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98.1이라는 명중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군사적 우위를 증명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의 전략적 실패를 드러내는 증거였죠. 캄보디아 정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밀리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국제 여론마저 불리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각국 대사들이 휴전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조차 캄보디아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명분도 능력도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리에서 각국 외교관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기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떤 외교관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정말 저렇게 정확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15m 거리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목표를 파괴하는 걸요. 98.1이라는 숫자가 캄보디아 정부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요. 군사적 승리는 불가능하고 외교적 해결만이 남았다는 현실을요. 숫자가 총칼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속력이었죠. F-16 전투기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출격하는 건 기체에도 조종사에게도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정비 시간이 길어졌고 고장이 잦아졌죠. 조종사들도 극도의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콕핏에서 잠깐 졸다가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작전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전투기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졌고 출격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캄보디아군이 다시 숨을 돌릴 시간을 주면 안 됐습니다. 지금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부족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추가 전력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2주는 걸린다고요. 그때 다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김도윤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죠. T-50계열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끝낸다고요? 라고 비웃었죠. 제 머릿속엔 훈련기는 그저 초보 조종사를 키우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전투기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화력도 부족하고 방어력도 약하고 속도도 느린 게 훈련기 아닙니까? 하지만 김도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고요. 경공격기로 설계됐고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지 비용은 F-16의 3분의 1 수준이고 정비 시간도 짧다고 했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대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서류상 성능과 실전은 다릅니다. 특히 전투 환경에서는요. 태국 지휘관은 고민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F-16은 한계에 왔고 미국의 지원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T-50을 투입한다고요. 시험 삼아 6대만 먼저 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해도 큰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또 도박이구나 라고요. T-50 6대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F-16의 절반 크기도 안 돼 보였죠. 조종사들도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 어린 조종사들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긴장보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첫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T-50 6대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가벼운 기체답게 빠르게 떠올랐죠. 목표는 캄보디아군 후방의 보급기지였습니다.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T-50들이 목표 지점에 접근했고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 목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100% 성공률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T-50들은 신속하게 기지로 귀환했고 불과 40분 만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격했습니다. 하루에 40회 출격을 소화했습니다.
F-16이 하루 평균 3차례 출격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죠. 23개 목표가 하루 만에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손실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 데이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전투기와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여줬죠.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았습니다. 출격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지 비용은 훨씬 저렴했고 조종사 피로도는 낮았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저는 김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이것도 계획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후방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지휘소가 파괴되고 전투 의지가 꺾였습니다. 전선이 무너졌죠. 태국군이 점령했던 지역을 되찾기 시작했고 캄보디아군은 국경 너머로 후퇴했습니다. 저는 매일 전선 지도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기가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상식을 뒤집는 광경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 처음으로 변화의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 조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왔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휴전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작전실 안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휴전은 외교의 승리가 아니라 기술의 승리였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걸요. 98.1의 명중률, 민간 피해 제로, 그리고 훈련기의 압도적 효율성. 이 모든 게 합쳐져 전쟁을 끝낸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해결책을 판 거였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증거를요. 12월 말 휴전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됐습니다. 방콕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양국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순간을 지켜봤죠.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먼저 서명했고 태국 국방장관이 뒤따랐습니다. 양측이 악수를 나눴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간 이어진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협정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태국은 분쟁 지역의 실질 지배를 인정받았습니다. 프레아비 헤아르 사원 주변 10km는 비무장지대로 설정됐고 UN 감시단이 주둔하기로 했죠. 민간인 피해 보상 문제도 합의됐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습니다. 공식 문서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서명란에도 감사 인사에도 협정문 어디에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죠. 언론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태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사회의 중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역할, 유엔의 노력, 아세안의 중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한국은 각주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휴전은 외교관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걸요.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요. 명중률 98.1%, 민간 피해 제로, 문화유산 피해 제로. 이 숫자들이 전쟁을 끝낸 겁니다. 외교 문서가 아니라 작전 보고서가 휴전을 만든 거죠. 저는 휴전 조인식이 끝난 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도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공식 초청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전쟁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팔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었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간인을 지키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이 세계에 판 진짜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윤과 헤어지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했죠. 전투 데이터, 무기 성능 평가, 작전 분석, 외교적 함의.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제 결론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증거를 팔았다고요. 제 상관들은 그 문장을 읽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전화가 왔죠.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고요.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도 할 수 있는 무기를요. 그 차이가 전쟁의 결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했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무기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겁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파괴력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까지 생각했죠. 오차 1미터가 어떤 의미인지, 민간인 피해 제로가 왜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제 보고서는 유럽 각국 국방부로 전달됐고 나토 회의에서도 공유됐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빠르지만 거친 제조국이라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새벽 4시 47분, 붉은 경보등이 켜졌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 그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폭탄 하나하나에 책임을 담는 것, 데이터 하나하나에 생명을 담는 것,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태국 국경선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